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IPO 즉 기업 공개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회사의 일부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파는 걸 말하는데요. 증시의 관문으로 통하기 때문에 IPO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몸값인 기업 가치를 제대로 측정해야만 합니다. 자, IPO 제도 살펴보고 공모주 청약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아지는 반면 안정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전망도 많죠.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가가 좀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첫 달에 그러니까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 달 2월에 이제 3.1%로 다시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2%대냐 3%대냐 중요한 이유는 물가의 추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게 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에 점차 근접해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면 작년 8월 이게 여름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3%대로 올랐고 12월까지 계속해서 3%를 웃돌다가 1월에 이제 2%대로 떨어지면서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네.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일단 의심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한국은행의 고금리 통화 정책을 더 길게 가져갈 이유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된 그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농산물, 채소류, 과일류 이런 신선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선식품의 가격 급등세가 물가를 다시 튀어오르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일단 농산물 물가만 보면 20.9%가 올라서 전체 물가 중에서요 0.80%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네. 채소류가 12.2% 올랐습니다. 과일은 무려 41.2%가 올랐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체 신선식품 지수가 1년 전보다 20%가 상승했습니다. 네. 과일을 품목별로 보면요 입이 정말 쩍 벌어질 정도로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 가격이요 지난 1월에 56.8%가 올랐었는데 지난달 2월에 71% 급등했고요. 귤 가격 1월에 39.8% 올랐다가 지난달에 무려 78.1%가 급등했습니다. 네. 일단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영향인데요. 사과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30% 급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농축산물 긴급 재정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수입 대체 과일에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네, 네. 일단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농산물 그리고 과일 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2%대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측정할 때 소비자 물가라는 이제 종합 물가가 있고요. 근원 물가가 있는데요. 네. 근원 물가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이런 농산물 가격들은 제외하고 측정하는 물가 지수거든요. 이 근원 물가만 보면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2.6%가 오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물가 지수가 2%대로 결국 내려와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국제유가가 올라서
또 최근에는 농산물, 과일값 같은 이런 신선식품이 올라서 결국 2%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해법도 마땅치 않은 게 어떻게 사람의 어떤 인력, 정책적으로 이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과일값이 60-70% 올라버리는 상황에서 할인 지원한다, 대체 수입 과일 늘린다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올해 내내 물가가 확실한 2%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의 전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잠재돼 있는 그런 물가 상황입니다. 그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들썩거리는 게 아닙니다. 금 현물 가격이요. 지난 4일 기준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전의 사상 최고치가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2,135.40달러였는데요. 네. 이게 2,141.59달러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고요. 네. 현재 물론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2,130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금에 대한 매수 수요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은 역력합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 가격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1g당 89,04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네. 지난 1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1g당 9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 단위로 돈을 많이 쓰잖아요. 한 돈에. 3.75g. 맞습니다. 네. 3.75g. 그래서 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금값은 34만 2천 원이고요. 이게 한 돈짜리 돌반지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44만 원까지. 공임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네, 오른 상태입니다. 자, 금값 오르는 배경은 뭔가요, 지금? 우선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즉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금 현물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봐야 되겠고요. 또 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중동 분쟁이 계속되는 것도 이렇게 금 가격에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겠죠. 네. 엇갈립니다.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가 있고요. 금 수요가 여전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국 같은 이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인다. 그래서 수요가 네. 여전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 주가 금값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밤과 내일 이틀 동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요. 의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네. 금요일에는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지 아니면 한풀 꺾이게 될지 이게 바로 금값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전세 물량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된 건데요. 네. 지금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지표들을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아실 데이터를 보면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3만 1,828건이었습니다. 1년 전에 4만 9,100여 건이었으니까 35.2%가 감소한 규모고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중구의 전세 물량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1년 전보다 6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세 물량이 좀 크게 줄어든 게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수도권의 경우는 인천이 1년 전보다 전세 물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지방에서는 전북의 경우에 전세 물량이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인구가 좀 많은 지방도 그렇습니다. 대전, 부산 등도
30% 이상 1년 전보다 전세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줄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 2022년부터 17개월 동안 계속해서 폭락기를 거쳤는데 작년 5월부터 다시 반등해서 현재까지 10개월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세 수급 불안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스트레스 DSR, 네. 그 지난달 말쯤인가 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기 뭐 한 요인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전체 대출 한도가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이제 대출 받아서 살려고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전세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스트레스 DSR이 전세 대출에는 지금 제외된 상태입니다. 네. 그 결과로 보면 많은 실수요자들이 결국 주택 그 구입은 좀 미루고 네. 대신 이제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세 수급 불안이 더 커지고 아하. 전세값을 자극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전세 가격 오름세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여태까지 이어진 전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높은 전세가가 결국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3년 뒤에 결국에는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최근 IPO 시장 인기가 치솟으면서 뭐 공모가 400% 상승하는 이른바 뭐 따따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인기로 투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건 좋지만 이 공모가 뻥튀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국내 IPO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김대호 세한대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IPO가 무엇인지 기업 입장에서 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짚고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IPO라는 것은 영어로 네. Initial Public Offer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Initial이라는 게 제일 먼저라는 뜻이고 Public은 일반에 널리 알린다. 그다음에 오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이런 얘기인데 회사가 보통 회사가 설립을 하면 오랫동안 이제 영업을 하는데 회사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네. 이른바 우리가 상장이라고 그러는데 장에 올려놓고 팔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네. 대표가 누군지 세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개하면서 처음 파는 거 네. 주식을 최초로 공개 시장에서 파는 것을 IPO라고 그러는데 이 IPO의 가장 특징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보통 주식은 시장에서 이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IPO 주식은 누구도 적정 가격을 모릅니다. 따라서 나오는 가격이 좀 싸게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아무리 IPO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치보다도 가격이 뻥튀기가 돼 있다면 네. 이 IPO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투자의 기회와 손실 가능성이 같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좀 짜릿할 수도 있죠. 특히 요즘처럼 정권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 폭발적으로
공모주 시장, IPO 시장을 우리말로는 공모주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대중에게 다 공개하고 회사의 일부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게 이제 그 IPO인데요. IPO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예, 이제 그 회사들이 처음에 회사를 창업할 때도 대부분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그 최초의 회사들은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식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초기 창업 자금으로 가서 버텨야 되고 네. 또 돈이 없으면 잘 아는 지인들한테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문자 그대로 공개를 해서 네. 전국의 모든 투자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IPO라는 건데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이 IPO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 IPO 업무를 주관할 증권사를 정해서 네. 어느 정도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를 상의를 해서 네. 공모 희망 가격을 적어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한번 너희들이 사겠다, 팔겠다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라. 이것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실제 가격이 결정되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 아래 이게 가격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과학적으로 딱 맞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차이,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치와의 차이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손실을 입을 수도 근데 있는. 가격을 전혀 모른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게 왜냐하면은요 상장 전에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정도의 판단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나요? 기관도 그렇고 주간 증권사도 그렇고 무작정 아무 가격을 내놓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기 전에도 네. 우리가 한국 거래소가 아닌 OTC라는 장외 거래 같은 곳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거기서 거래되는 것은 수요 공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긴 그래요. 적정 네. 가격이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맞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회사가 그 자기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의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네. 그것을 주식 수로 나누면 네. 적정 가격이 나오는데 네.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적정 가격이 나오는데 그러나 회사라는 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또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까지 이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IPO 시장은 잘 시장을 예측하거나 그 기업의 미래를 잘 측정하면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기업이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진출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이제 공모주라고 하고 예. 이렇게 공모한 주식을 투자자가 이제 사겠다고 하는 거를 공모주 청약을 하잖아요. 네. 내부터 한 뭐 이틀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예. 받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공모주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고 하는데 좀 우려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모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증권사에서 한탕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좀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 가격을 숨긴다든지 네. 자신의 회사 내부의 재무제표나 회사의 사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공모주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게 IPO 시장이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IPO에 들어가면 네. 뭐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시장이 아주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그 IPO를 의도해서 뻥튀기를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잘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뻥튀기란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를 하는 그러니까 IPO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선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 없으면 공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 회사를 키우고 나면 자기가 투자한 돈도 좀 환수받고 싶고
또 빌린 돈도 갚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라는 것, IPO라는 걸 하는 건데 IPO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최근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을 속인다든지 네. 또는 이익 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속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공모 가격을 정할 때 이제 동종 업종의 현재 주식을 연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2차 산업 배터리 업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고 사실은 그냥 일반 제조업체도에만 불구하고 그 공모 가격을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을 가장 잘 나가는 배터리 업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면 네. 상장하고 난 이후에 네. 실제 이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본 모습이 네. 드러나면 어. 주가가 대폭락할 수도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기업이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묻어나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안 나거나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애초에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업체 명단을 말씀 올려도 돼요? 뭐 대표적인 건 다 아시는 거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파두라는 회사를 한 예로 들어보면 지금 네. 소송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금융시장에 뭐 큰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회사의 성적표, 네. 그게 얼마나 파느냐, 네. 또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네. 요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굉장히 잘 팔았는데 네. 3월, 4월에 들어서는 잘 안 팔렸어요. 네. 근데 5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잘 안 팔린 3, 4월 달 것을 숨기고 네. 잘 팔렸던 과거 지표만을 통계로 발표한 겁니다. 네. 이것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모가 산정을 하거나 그 기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 네. 며칠까지 언제 치를 최신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지금 현재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관 증권사하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이런 거는 뭘 보고 한 거예요? 그것까지 안 챙겨봤나 보죠? 다 같이 짜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을 보면 증권사와 기업이 짜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증권사는 우리는 몰랐다. 네.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또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수수료를 공모 상장 주선 수수료라는 걸 받게 되는데 네. 그게 금액이 크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를나 이익은 알 바 아니고 일단 규모를 좀 키워보자. 네. 그다음에 또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금액을 써놓고 물량을 네. 받은 다음에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되든 우리는 차익을 남기면 예, 되니까. 높은 가격대 팔고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두라는 데가 그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였고 예.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31,0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2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2만 원 초반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한 몇 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실제로 그 피해를 보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주관사는 애초에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예, 주관사는 이제 IPO를 하려고 하는 회사, 네.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고 하는 회사가 증권사 중에서 입찰을 합니다. 네. 우리 IPO를 어떻게 해주고 수수료를 얼마 받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관사가 정해지는데 이 발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주관사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관사가 고객을 보호해 준다기보다는 주식을 파는 발행사들의 이익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권 당국에서도
이 주관사의 어떤 뭐 대부분의 주관사들은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주관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식을 팔려고 하는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네. 시장에 선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남녀 간에 선을 볼 때도 그 중매장이가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든지 있었던 사실을 숨긴다든지 네. 하게 되면 그 판단에 엄청난 그 어떤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 물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정권 같은 거는 공공재 성격이 높기 때문에 정권 감독 당국에서 네. 이런 것은 반드시 소상하게 정직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공개 기준을 네. 상당히 높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의 회사의 모든 것을 탈탈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그것이 뭐 1차적인 관건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정보량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는 당연히 많을 테고 기관 투자가들은 더 많은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쨌든 담합이든 아니든 간에 나중에 먹고 나가면은 그만이지만 피해보는 건 일반 투자자들일 확률이 높은데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기술 특례 상장에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을 해줘서 니네가 미래에 이런 거가 실적을 낼 거라는 걸 인정해줘가지고 상장을 해주는 예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흔히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전기차 만드는 일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테슬라 같은 회사, 이 회사는 회사 시작한 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냈습니다. 네. 적자를 내는 회사를 상장을 시켜주면 투자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원칙적으로 적자 내는 회사는 IPO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벤처 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네. 이런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적자가 나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기술 기업에 돈이 많이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테슬라 상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이 매출의 규모가 적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직권 상장을 해주는데 그때는 주관사 회사들이 네. 사실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잘 못 돼도 무슨 돈을 토해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신용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평가를 잘못한 회사, 기술 특례를 잘못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 상장시켜준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증권사에 대해서 좀 자동 도태되도록 네. 감시 감독도 좀 철저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가 2분기에 일단 IPO 개선안을 발표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죠? 그 코너스톤 제도 이거는 뭐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코너스톤 제도 일부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현재 네. IPO를 할 때 네. 기관 투자가가 일단적으로 한번 가격을 제시해서 한번 사고 남아있는 물량을 개인 고객들한테 주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를 가지고 있건 이틀을 가지고 있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높다 싶으면 언제든지 팔고 떠날 수 있는데 코너스톤은 영어로 초석을 다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공모 절차에 별도 섹션을 둬서 이 회사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사람. 네. 회사의 초석이 될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먼저 한번 팔아보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 코너스톤 기회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바로 먹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닐 거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이 3년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장기 보유할 것이다. 네. 거기서 형성되는 가격이 실제로 이 회사의 IPO 회사의 실제 평가 가치일 수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조적 장치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안도 지금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IPO 제도 자체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기업들이 또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또 기업을 키워나가고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또 좋아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IPO 제도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IPO는요 자본주의의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은 많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처음 했을 때 IPO를 통해서 돈도 끌어서 그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IPO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의 운명도 네. 특히 벤처기업의 생사 여부는 IPO를 제도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IPO 제도가 뭐 잘못 운영이 일부가 되고 있다 해서 IPO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네. 교각사루라고 해서 네. 소가 좀 병들었으니까 소 뿔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네.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IPO는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에도 소위 말하는 IPO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이제 뉴스에 언급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종목을 볼 수는 없고요. 공모주 청약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기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모주 청약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종목 옥석을 가리는지 이런 거 좀 끝으로 알려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그 회사의 내부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가. 일단 정권 신고서나 투자 계획서 이것을 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량 유동성인데요. 그 IPO를 할 때 기존의 기업 오너들이 과연 그 주식을 언제 팔려고 하느냐. 그것을 투자 계획서에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것을 6개월 동안 팔지 못한다. 이렇게 보호예수라고 그러는데 네네. 보호예수가 많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그 현재 기존 주주들이 당분간 안 팔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특히 안전하겠네요. 더 유리합니다. 네. 그밖에 뭐 다른 보다 방법 근본적으로는 없을까요? 이 회사의 성장성, 네. 판단,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택했을 때 그 회사가 그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 평가받고 있느냐 그 비교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이 IPO 주식을 샀을 때 장기 보유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 빨리 물량을 조절해서 던지고 네. 다시 사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안대학교 김대호 특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 50초입니다. 네, 디지털 기준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AI가 이제 한창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기술에 대한 호기심만큼이나 그 기술이 나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AI와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려는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에 IBM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만 수천 명의 인력을 정리해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석박사 출신들이었고 학습형 기계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네. 최근에 애플이 F카를 포기하면서 거기 있던 1000여 명의 직원을 AI 분야에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챗 GPT가 동영상 플랫폼인 소라를 만들었는데 인간 전문가가 몇 달을 고생해야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을 몇 시간 만에 만드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AI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지루한 얘기들을 좀 쓰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과거에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작은 마을 마리엔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어가지고 농사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수자원은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마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제국과 왕실로부터 허가받은 방적 공장 그리고 염색 공장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을이 운영을 했던 거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하이테크 산업이었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 종사를 하니까 아주 화목했습니다. 하하호호 뭐 동호회도 많고요. 굉장히 선진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대공황의 여파가 이 오스트리아를 덮쳤고 결국에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지도층이었던 사회민주당은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겁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으니까 소요 사태, 봉기. 네,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사회학자들을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478개의 가정과 이들의 일상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결과는 예상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항의를 하지도 않고요. 단결하지도 않고요. 정치적 선동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텅 비고요. 공원에 관리한 사람도 없고 이용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이들도 의지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뿐이고 비난하는 거에 그치고요. 네. 오히려 정부를 속여서 제가 복지수당을 타먹어요. 뭐 이 정도의 일 정도에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삶의 의지를 빼앗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사회학자들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 좀 달라졌나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감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경제학적으로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시시각각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아마도 기술 수준이나 기술의 특성과 연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소득을 더 높여줄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임금이 더 줄어들 거야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이 디지털 도구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유례없는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발전의 혜택을 볼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빈약합니다. 네. 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200년의 과거를 살펴보면 임금은 생산성과 함께 증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우리한테 좋은 거야라는 사고들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AI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중간 임금층에서 생산성과 괴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 임금층. 네, 중간 뭐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높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1999년과 2011년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중간 가정의 실질 소득이 99년에 정점에 달합니다. 5만 5천 불 정도인데요. 2011년에는 5만 달러로 약 10%가 낮아집니다. 네. 근데 그 기간에도 GDP는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시차를 두고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중간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위층하고 하위층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대 수명도 감소합니다. 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국의 평균 백인 여성의 기대 수명이 2008년에 73.5년이었는데 이건 90년보다 78.5년으로 한 5년 줄어든 거고요. 90년에 78.5년보다
오히려 줄어서 그렇죠. 73.5년으로 줄었다. 네, 한 5년 네. 줄어든 거고요. 네. 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백인 남성은 3년 정도 줄어듭니다. 분명히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지표들을 개인적으로 중간 계층을 잘라서 보면 악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기대 수명이 거죠. 계속 늘어난다고만 생각했는데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이런 그렇죠. 게 있었군요. 사실 전반적으로 늡니다. 그렇지만 중간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는 커지는데 조각은 좀 작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맞습니다. 대체?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대로 분명 경제 전반적으로는 뭔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가는 몫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중간 계층에서요. 네. 이제 사례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된 사례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무관리 소프트웨어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터보텍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50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해요. 그리고 꽤 빨라요. 물론 아주 복잡한 건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제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만든 사람은 큰 돈을 벌었겠죠. 뭐 그랬겠죠. 억만장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수만 명의 세무 대리인들이 자기의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 소비자의 삶은 더 좋아졌고요.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가 창조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의 핵심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만 개의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서 이 터보텍스와 같은 유형의 생산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일자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기술은 승자의 경제적 이득은 분명히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훨씬 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승자들의 총이득을 더하면 승자가 아닌 사람들이 잃는 총 손실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한테는 뭐 세상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세상이 100번 1000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이 비교적 소규모 승자 집단에만 집중되면 사람들은 더 절약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 측면을 조금 나눠 보면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적이거나 혹은 설계 능력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일자리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숙련 편향적 기술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인적 자본을 더 마진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네, 네. 실제로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를 보면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중퇴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중퇴자는 오히려 임금이 하락합니다. 요 같은 기간에요. 80년대, 90년대에는 대학교 졸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가격인 임금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이 시기에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바로 이 해당 시기가 컴퓨터가 업무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시기인 거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고등학교 중퇴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감소합니다. 요건 이제 반대로 그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었기 훨씬 더 때문에. 빨리 줄어들고 예. 있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은 그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감소한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숙련 노동자와 이 비숙련 노동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디지털 경제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 AI가 발달될수록 이런 게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분화가 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숙련이냐 비숙련이냐의 구분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유치원 수준의 업무는 굉장히 자동화하기 쉬운 반면에 이 대학 수준의 업무는 자동화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체 노동과 같은 비숙련 노동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쉬울 것 같고 대학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은 대체가 되기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해왔죠. 네,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에 대한 구분이 더 중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쉽게 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인간은 기계가 쉽게 하는 걸 기계가 어려워하는 걸 더 쉽게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봤냐면요. 노동을 2 곱하기 2 행렬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카테고리를 나눠본 거죠. 노동을 지식과 육체 노동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네. 일상적 노동과 비일상적 노동으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상관없이 반복적인 업무에서는 AI가 디지털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금융 분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주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은 육체 노동이고 지식 노동이지만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를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반복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고 중간 계층의 일자리였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간 계층의 그 일자리 문제가 생겨서 아까 양극화가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지 더 심화되는 않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요. 네. 이제는 또 제가 한번 파편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I는 예측 기계다라는 설명을 과거에 한번 드리면서 하셨죠? 네. AI의 가격이 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요 지점에서 맞닥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숙련 용접공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숙련 용접공은요, 임금이 되게 높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교육의 과정들, 경험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AI가 발달하고 AI가 싸지다 보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대체되는 대상이 되는 현상들이 이제는 경제 곳곳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용접공이 되려고 내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험을 쌓았는데 그 경험들이 AI라는 이 기계 하나로 생산성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로 대체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과연 내가 어느 일자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네.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네. 어느 생각을 좀 시기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끊어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간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이제 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은 일자리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공급이 좀 풍부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여전히 사람 없어서 운영 못 하겠다는 직종도 꽤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네.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노동 조건이 굉장히 가혹해서 발생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노동력이 과다 공급되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기준 이하의 고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동네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전국적으로는 고용주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자연 실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실험을 한번 한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그 마늘 벗기는 일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급 $11를 줬어요. 근데 네. 늘 50명 정도의 근로자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받고 그 힘든 일을 와서 하진 않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시급을 $13로 올렸더니요. 당연히 50명은 다 차고요. 네. 150명이 줄 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인지 조건이 가혹해서인지를 우리가 네.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시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결론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가 어떤 지표가 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3D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내가 무언가를 틈새 시장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향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